네. 음 데이터에 대한 분석 이후에 그죠? 질문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제발 많이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제가 제게 주어진 20 분이라는 시간이 사실 너무 짧아서 많은 얘기를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언제나 미안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좀 더 넓은 세상에서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많은 질문 부탁드리고요. 오늘 다룰 건 데이터 시각화입니다. 자, 우리 데이터 시각화 할 건데요. 시각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 feature extraction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뭘 시각화할 거냐는 얘기예요. 뭘 시각화할 거냐. 우리가 이런 오토바이가 있다라고 쳤을 때 우리가 feature extraction을 하게 되면 뭐 바퀴, 뭐 살, 뭐 안장, 뭐 머리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내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보아온 숫자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는 가장 기본이면서도 아주 멋쟁이인 알고리즘이 PCA입니다.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주성분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보는 것 왼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데이터가 있다라고 치죠. X, Y의 점들로 이루어진 이런 약간 기울어진 분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X, Y 좌표로 봤을 땐 기울어져 있지만 그죠? 이런 장축과 단축, Z축과 K축의 어떤 타원 모양의 데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 K라는 게 너무 작다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면 어쩌면 Z축 하나로 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특징과 다른 Z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는 scikit-learn의 PCA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PCA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선형대 수학을 나중에 배우게 되시면은 우리가 이걸 데이터의 주성분이라고 하는 이제 이 Z축과 K축을 뽑아낼 수 있고 그중에 가장 큰 Z축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PCA에서 컴포넌트를 2개로 주고 fit을 하게 되면 얘가 알아서 이제 벡터를 뽑아주게 되는데요. 어 그랬을 때 Z축만 딱 뽑으면 우리는 XY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Z축의 길이를 가지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 되나요? 어. 그런데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1 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예쁘게 생겼으면은 그건 오케이. 근데 만약에 2 개의 데이터가 있다면 어떻게 하죠? 2 개의 데이터, 2 개의 집단이 섞여 있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PCA를 만든다면 이렇게 이상한 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LDA라는 것도 있습니다. Linear Discriminant Analysis요. 라벨의 정보를 활용하는 거죠. 이건 A라는 그룹이야. 이건 B라는 그룹이야. 각각의 그룹을 가장 잘 나눌 수 있도록 선형 판별해서 구분할 수 있는 걸 찾아줘. 그죠?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혹은 이런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원래 이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eigen value, eigen 벡터를 구하고 원행렬을 이제 분해해서 이걸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주성분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주성분 아까 말했던 PCA처럼 이미지에서 형태랑 디테일을 나눠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주어진 신호에 대해 가지고 퓨리의 변화, 음성 신호 같은 거는 퓨리의 변화를 통해서 저주파 영역의 성분과 고주파 영역의 성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이미지를 분석했던 것처럼 소리조차도 그죠? 낮은 영역대의 요소와 높은 요소 여 그 높은 주파수대 영역을 나눠서 시각화시킬 수 있는 이런 퓨리의 변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걸 지원해 주는 라이브로사라고 하는 이런 라이브러리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방금 말씀드렸던 SVD Singular Value Decomposition도 그렇고 Principal Component, LDA, 뭐 SVD, 뭐 퓨리의 변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 데이터의 사실 차원을 낮추고 분석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시각화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이 분석을 더 용이하게 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방법론들이 데이터를 이제 분석함에 있어 가지고 이제 특징을
특징 원래 2 차원인 정보를 PCA를 통해서 1 차원으로 낮춘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가치들을 창출해 내는데요.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은 엑셀표만 생각하더라도 차원이 너무 크죠. 차원이 크다. 무슨 말입니까? 보고 있는 엑셀의 축이 2개 이상이에요. 뭐 키, 몸무게, 머리카락 길이, 뭐 다리 길이, 발 길이 뭐 이렇게 해서 쭉 보더라도 벌써 5 차원이 넘죠. 근데 우리가 사실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건 보통 끽해 봐야 3 차원, 2 차원이 다란 말이죠. 사람은 3 차원 이상의 상태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할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물론 뭐 수학적으로 제한된 여러 가지 방법이나 뭐 4 차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그게 막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2 차원이나 3 차원에서 데이터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으면 좋은 것이 TSN이라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어떤 거냐면 고차원의 데이터, 고차원의 데이터 아무리 고차원의 데이터라도 거리는 측정할 수 있죠.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측정할 수 있죠. 우리 배웠으니까. 그죠? 근데 이 측정한 거리는 숫자란 말이죠. 차원은 높지만 각 데이터 간의 거리는 하나의 숫자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초고차원의 데이터도 데이터 간의 거리는 숫자로 존재하니까 이걸 2 차원이나 3 차원에서 그 거리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게끔 재현해 보면 어떨까? 그죠. 그래서 실제로 아이리스 데이터 보면은 데이터 축이 많죠. 데이터 축이 많은데 그거를 2 차원에 이렇게 뿌려 본 겁니다. 2 차원 상에 이렇게 TSNE를 이용해서 근사시킨 거예요. 근사. 어 약간 점들을 조정해 가면서 고차원의 데이터 간 거리를 2 차원에서 복원하면 어떤 느낌일까? TSN입니다. 에이 근데 그거 틀리면 어떡해요. 만약에 우리가 쪼끔 조정해 가지고 시각화하는 방식이 오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좀 더 믿을 수 있는 UMap이라는 거 있습니다. UMap이라고 하는 건 토폴로지, 그래프 이론을 이용해서 수학적으로 그죠? 수학적으로 그 수렴이 증명되어 있는 방법론이에요. 좀 다르게 표시되는 거 볼 수 있죠. 그죠? 아이 같 뭐 거진 비슷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도 사실 TSN이랑 UMap 다 쓰지만 지금은 거의 UMap으로 쓰고 있지만 경험적으로 UMap이 좀 더 낫게 좀 더 좋게 그린다고 생각할 뿐 그리고 뭐 공부를 좀 해 보니깐 UMap이 수학적으로 좀 더 깔끔한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가져다 쓸 뿐 네. 데이터 시각화를 했을 때 무조건 정답이다 이건 없습니다. 사실 그래도 여러분들은 UMap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차원에서 시각화시켜 보는 건 어떠십니까? 아주 재밌겠죠. 그죠? 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오토인코더라고 하는데요. 뉴럴 네트워크에서 강제적으로 네트워크를 2 차원으로 줄였다가 원상적으로 복구시키는 거예요. 스퀴즈 했다가 다시 펴는 거죠. 그죠? 이렇게 줄였다가 폈는데도 원상 복구, 원래 넣었던 이미지가 다시 나오도록 학습시킨다면 어떨까요? 이 두 개의 값이 2 차원 값이 의미 있는 값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시각화시킬 수 있는 값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PCA, 오토엔코더, TSA, 애니, UMap, LDA 뭐 같은 방법들을 이제 소개시켜 드렸고요. 뭐 참 많아요.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골라야 되는 거는 적절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일지 알고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데이터가 아주 다양한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다 쓸 거냐? 그것도 좀 이상한 말이에요. 다 쓸 수 없어요 사실. 다 쓸 수 없어. 다 쓸 수 없으면 어떡할 건데? 선택을 해야겠죠. 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차원의 저주라는 걸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고 해요. 뭐냐면 자 만약에 우리가 뭐 털길이라고만 할까요? 털길이라고 하는 한 개의 차원만 놓고 개와 고양이를 이렇게 플랫해 보면 털 길이 털 길이가 긴 고양이도 있고 털 길이가 짧은 고양이도 있고 털 길이가 긴 개도 있고 털 길이가 짧은 개도 있겠죠. 그러면은 어 상당히 꽉 차 있을 거예요. 한 100 마리만 조사해도 그죠? 쫙 차 있고 근데 이것만으로는 분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 개의 특징만으로. 그럼 털 길이 말고 신장은 어떨까요? 그죠? 신장이랑 털 길이를 같이 한번 뿌려 봤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뭐 이거를 적절하게 두 개를 합친 값이 5 보다 크면 캣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좀 모자란가요? 한 번 더 해 보죠. 뭐 세 번째 피처로 뭘 넣을까요? 가만히 있는 시간을 넣어 봤어요. 가만히 있는 시간을 넣었더니 그죠? 3 차원이 됐어요. 요렇게 쪼개니까 완벽하게 이제 개와 고양이랑 쪼개지는 평면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죠. 마지막 게 너무 강력했다. 그죠? 가만히 있는 시간. 그랬는데 그러면 피처 개수가 무한히 많아지면 계속 피처 그냥 무조건 더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사실 이전 시간에 제가 피처 제너레이션 할 때 사실 통계적으로 피처끼리의 곱을 해서 예를 들면은 털 길이랑 신장이랑 두 피처를 곱을 한 새로운 피처를 만드는 방식도 있거든요. 그럼 곱을 해 가지고 새로운 피처를 만들고 뭐 또 더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피처는 마구잡이로 늘려 나가 가지고 엑셀의 열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아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최적의 차원이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걸 우리는 차원의 저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되게 어려운 수학 얘기를 하게 되는데 차원이 늘어나면 되게 재밌는 게 차원이 늘어났을 때 우리가 1 차원일 때는 1 차원에서 있을 때는 몇 약간의 데이터만으로도 데이터의 공간을 되게 빵빵하게 채울 수도 있었다. 그죠? 근데 이게 2 차원으로 확장되는 순간 갑자기 공간이 확 늘어나죠. 3 차원은 어때요? 더 늘어납니다. 우리가 이 공간을 유의미하게 채우려면은 기하급수적으로 필요한 데이터의 숫자가 늘어나요. 그리고 이 늘어남은 너무 기하급수적이어서 고차원으로 가잖아요. 초고차원으로 가게 되면 이건 비유인데 초고체의 부피는 0 으로 수렴한다. 즉 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넣어도 그 데이터가 이 공간을 커버하는 능력이 점점 줄어들어서 차원이 엄청나게 많아질 경우 데이터 간의 거리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데이터끼리 다 너무 수직하게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쪼금 어려운 수학이 들어가게 돼서 자세한 건 생략 생략 자세한 걸 설명하진 않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 공간을 채워 나가기가 이 공간을 골고루 채운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고 차원에서는 데이터는 그냥 진짜 모서리에만 분포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원을 높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차원을 줄여야 됩니다. 차원을 줄인다고요? 그럼 아까 말한 PCA 같은 거 쓰면 되겠네요. 맞아요. PCA 뭐 유맵이나 뭐 오토 인코더 이런 것들 쓸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해 보면 차원이 높아지면 거리는 평균적으로 스퀘어 루트의 2D 차원수만큼 표준 편차는 스퀘어 루트의 D 그리고 두 벡터 간의 각도는 90 도로 수렴하게 돼요. 신기한 현상이죠. 우리는 그 초고차원에 대한 모습을 생각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초고차원으로 가게 된다면은 랜덤하게 위치하는 두 벡터 간의 거리와 각도는 네 수렴해 버린다는 거예요. 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음. 정확하게는 거리가 큰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고차원에서는 분류기가 오버피팅 되기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데이터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밀도가 낮아져서 약간 희박한 너무너무 희귀한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각각의 데이터가. 음.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조차 낮은 차원에서 보다 더 멀게 느껴지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의 본질은 비슷한 애들끼리는 모이고 그죠? 거리가 작아지고 다른 애들을 하고는 거리가 멀게 만들어서 구분 짓든 우리가 그 패턴을 찾든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그 목적이 잘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 데이터를 들이부어야 될까요? 아니면 차원을 축소해 버려야 될까요? 이게 사실 원칙적으로는 들이붓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너무 많은 차원은 문제겠지만 그렇다고 일정 수준 이하로까지 떨어뜨릴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은
일단 근본적으로 데이터를 모아 놓고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고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이 돈이 드는 경우가 많아서 차원을 적절한 수준까지 줄이는 것을 답으로 여깁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가 그죠? 원래 많아야 좋아요. 데이터 제너레이션은 있는 걸 잘 조합해자 해 보자는 거고요. 데이터 익스트랙션은 더 뽑아 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무 많으면 선택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요. 네. 피처 중에 불안한 걸 버리자. 높은 공산성을 가진 특징을 유사한 걸 버리자. 거의 변화가 없는 특징을 버리자인 겁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불안한 거. 너무 왔다 갔다 거리는 거. 높은 공상성. 비슷한 거는 좀 제거되지 않겠나? 혹은 아무 변화가 없는 데이터는 버려두지 않겠나? 그죠? 그걸 버려 버리는 거지. 축대로.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랬을 때 네. recursive feature elimination. 제일 중요하지 않은 피처를 하나씩 지워 보자 이런 방법도 있고 lasso라고 해 가지고 최적화 기법을 통해 가지고 각 특징의 가중치를 절대값으로 놓고 최적화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특징을 선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네 코드를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추천드려 보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이런 특징 선택을 한번 직접 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라쏘나 이제 그 리피트 피처 엘리미네이션 방식을 수학적으로 설명하기란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쉽지 않네요. 쉽지 않지만 한번 써 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의 데이터에 피처가 너무 많다면 그죠? PCA를 통해서 들여보기도 하고 라쏘를 통해서 선택해 보는 것도 한번 해 보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고 나면 결국 또 그려야 돼요. 그래서 맵플랜 라이브러리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예제를 제공하니깐요. 하나씩 한번 직접 그려 보세요. 그죠? 그리고 네. 논문 피규어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엄청나게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 라인 그래프도 있을 거고요. 바 차트도 있을 거고요. 그죠? 음. 요렇게도 그릴 수 있을 거고 누워 있는 것도 그릴 수 있을 거고 박스 플롯도 그릴 수 있을 거고 그죠? 파이 차트도 그릴 수 있을 거고 특히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이 스캐터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콜앱에서 요거 그대로 가져다가 해 보면 그대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각화의 길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 저는 맵플란 라이브러리로 예제를 드렸지만 실제로 보면 맵플란 라이브러리 말고도 뭐 이제 저거 뭐야 갑자기 이름 까먹었네요. 사이키플랫이나 뭐 아니면 C본 같은 거 특히 C본 많이 씁니다. 근데 맵플란 라이브러리가 근본이에요. 그래서 맵플란 라이브러리로 상당히 이제 그래프를 많이 그려 봐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오늘 이 파트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